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죠. 정동영 의원이 다시 당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해체 수준의 변화에 직면한 정치 지형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쳐 보일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경환 교수도 함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동영 대표님, 지난 5일이었죠.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네. 당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도민들께 인사하시죠.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어떻게든 살려서 전북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한국 정치에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10년이라는 건 열린우리당 때 당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하고 그 시점으로. 미국의 대학으로 떠난 뒤에 따지면 10년이네요. 그럼 당대표로 하면은 열린우리당 때 12년 만일 제가 텐데. 이제 두 번 당대표를 했는데요. 2004년하고 2006년. 그걸 따지면 12년째네요. 그럼 개인적인 소회도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은 사실 제가 정치를 해오긴 했지만 변두리를 맴돌았다고 볼 수 있죠. 저에게 마이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많이 배웠고 깨달았던 기간입니다. 현장으로 내려가서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 하면서 사실 제가 대선에서 실패할 때까지만 해도 땅바닥에서 한 30cm쯤 떠서 공중을 걸어가면서 정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힘든, 먹고 살기 힘든 대중 사람들의 삶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새롭게 정치를 하는 에너지 또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강환 교수님도 평화당 전당대회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대목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정동영 대표님께서 2007년 이후에 정치인이 뭔가를 보여줬다고 봐요. 바닥의 정치, 서민의 정치, 이런 정치를 통해서 아마 그 내공이 이번 당대표가 되시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로 이제 당선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새로운 인물론을 차단하고 중진론으로서 출발하셔갖고 당 대표에 거머쥐셨는데요. 이렇게 당 대표가 돼서 이제 책임도 무겁겠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캐치프레이를 내셨잖아요. 정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백척 간두에 서 있는 당인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를 의외로 정동영 대표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평화당의 위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중진을 필요로 했고 대중성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여기에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실은 대표님께서도 당선 후 첫 일정이 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타셨더라고요.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가요? 왜 국립현충원을 다 찾아가는데 부산 영도 조선소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영령들께 고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는 사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현장입니다. 또 희망버스는 전주에서도 가고 광주에서도 가고 전국 각지에서 갔습니다. 근데 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고 희망버스가 가기 전에 맨 먼저 간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국회가 역할을 해서 국회 노동위원회가 노사 중재안을 만들어서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해냈거든요. 진보정당에 계신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수많은 현장에 진보정당들이 갔지만 그렇게 해결해내는 케이스는 별로 드물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민주당에 제가 최고위원 자격으로 한진중공업에 가서 문제를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쌍용차 분향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 자동차, GM 자동차에서도 세 번째 그 희생되신 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쌍용차는 30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나왔어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해고자 복직 120명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그때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2009년 8월 5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24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권 탄압이고 과잉 진압이고 원천적인 잘못이 또 이명박 정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해에 용산에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죠. 장사하는 자영업 하시던 분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5분이 또 숨지게 했잖아요. 그 연장에서 이제 그 8개월 뒤에 그 쌍용차 사건이 발발하는데 촛불로 등장한 이 정부가 아직도 그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이제 법원이 진행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경찰이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는 손배소를 취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동영 의원 하면 정치인 정동영 하면 이미지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 현장에 밀착한 정치 행보가 정동영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행보가 당의 체질 개선, 당의 방향 설정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민주평화당은 사실 문제가요. 뭘 하는 당인지 국민이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죠. 그다음에 누구를 대변하는 건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주평화당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농민과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미약한 그러나 아주 힘든 어렵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정당이라야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체성이죠.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당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고 존재감이 생겨야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는 당 이런 쪽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일까요? 아무래도 사느냐 죽느냐에서 살 길을 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카타르시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지금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는 상당히 현 정부가 취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경제 문제일 거고요. 근데 경제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 살 길이 저는 민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민생이 있기 때문에 정 대표님께서도 가장 정의당보다 더 정의로운 당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노선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노선을 취한다면은 농민, 노동자, 어민 그리고 자영업자 을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봐요. 그 살 길이 얼만큼 대변해 주느냐. 이게 정 의원님이 이제 2007년 이후에 이미지 정치인에서 이제 변신을 하고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뭐 진정성이 있을까 하다 말겠지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해서 오히려 노동당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 이런 걸 봤습니다만 저는 참여정부 얘기를 간단한다면 참여정부가 민심 위반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물론 호남의 그 문제도 있었지만 노동자와 농민 여기서부터 반기를 들면서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 보면 저는 역으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럴 때 살 길을 아마 제대로 찾았지 않느냐. 이 살 길을 좀 더 대중적으로 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정 대표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살 길을 찾았다고 하니까 위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아주 강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많은 현안들 가운데서 왜 굳이 선거제도 개편인가요? 이거는 그냥 무슨 제도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판이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를 바꿨어요. 직선제로 바꿔서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습니다. 이제 30년 뒤에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면 정치의 풍경이 바뀝니다. 지금 이 제도는 70년 됐어요. 재헌 때부터니까요. 근데 어떤 제도건 70년이 됐으면 낡기 마련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수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에 있는데요. 그 당선된 사람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러면 48%의 유권자는 자신들의 입법자를 국회에 보냈는데 52%는 다 떨어진 사람을 찍었어요. 이건 전부 사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서 그제도 흑염소 전국에 전라북도에서도 오고 전라남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흑염소 값이 요새 말이 아닙니다. 킬로그램에 전에 15,000원씩 갔는데 요새는 5,000원도 안 가거든요. 지금 전국에 한 40만 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정부 수매를 이제 외쳐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 이제 농림부의 일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이 국회에 와서 이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가 여러분인데 주인이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이 소리를 지르고 외친단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저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현재 제도로서는 농민당 후보가 나와야 전라북도에서 농민당 후보가 당선 안 되잖아요. 경상도에서 안 되죠. 거대 정당에 밀려서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제도를 바꾸면 지역구에서는 안 될 망정 전국의 농민이 5%라고 하면 5%의 지지를 받으면 300명의 5%면 15명이잖아요. 15명의 농사 짓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표수만큼.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아우성인데 광화문에서 권기대회를 해요. 권기대회로는 한계가 있어요.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10% 지지를 받으면 30명의 입법자, 국회의원을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민이 골고루 대표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한국 정치의 근본 해법이고 제가 지난 일요일 당선돼서 당대표가 돼서 일주일 내내 선거제도 개혁이 역사를 바꾸는 거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바꾸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외쳐서 다행히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관심이 좀 환기가 됐어요.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선거제도 개혁이 좀 불씨가 살아났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축하 전화를 하셨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아닙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면 문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제가 적극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마가편, 채찍질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는 작게는 민주평화당의 운명을 여기에 걸겠지만 크게는 정말 한국 정치가 역사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개헌안을 발의했었을 때 이 지역에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 해서 반겼지만 또 나름대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씨앗도 살렸기 때문에 관심들도 있었고 왜 그런 시점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걸까?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정동영이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되더니 어쨌든 주목도 존재감이 없던 민주평화당에 어쨌든 약간의 존재감도 생기고 그 이슈가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선거제도 개혁을 당론으로 만들었어요. 후보 시절에는 이걸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당선되고 나서는 중점 국정과제로 삼았어요. 그리고 4월 달에 개헌안을 국회에 내면서는 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내각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겠다. 여기까지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다음에 뭐 대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제도를 왜 바꿔 그러는데 정말 그것은 정치를 철학으로 하지 않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임시 처방으로 하는 정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 해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 선거 구조가 제도가 개편돼야만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아까 경제 문제에서 민생 중심이 살 길이고 저는 정치 문제에서 민주평화당의 살 길은 다당제 구조일 것이고요. 그 다당제 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는 한 제3의 섹터들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여기에 정말 살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동영 대표께서 민주당을 얼만큼 정말 견인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 또 하나의 이제 축에 한국당을 얼만큼 견인해낼 수 있을까. 이 사이에서 민주평화당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 양대 거당 승자 독식을 하고 있는 이 두 당을 어떻게 견인해낼 건지, 물론 뭐 리더십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쪽 당이 이게 들어놓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마침 제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도 가서 얘기를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얘기를 건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도의원이 142명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35명이 됐습니다. 142명 중에 135명이 됐는데 지지율은 52%였어요. 52%인데 거의 100% 다 가진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이 25%를 얻었어요. 정당 지지율은. 그러면 142명 중에 36명을 가져야 되는데 겨우 4명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거 하면은 자유한국당 자기들도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변화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믿고 이대로 가면 되는데 뭘 또 바꾸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심은 조석변입니다. 언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해서 여당이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까 그런 지지율에 취해서 이 제도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장사 안 되죠, 취직 안 되죠, 먹고 살기 힘든 이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은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정치판을 바꾸는 겁니다. 비례대표 연동제 이걸 취하는 나라 치고 복지국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제도 하는 나라 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칠레, 멕시코, 터키, 코리아, 미국 거대 양당제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위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라들입니다. 자,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것은 다양한 국민들이 각자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제도.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1명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딱 1명 있습니다. 다 박사요, 교수요, 판사요, 검사요, 변호사요, 회장이요, 장관이요, 차관이요. 대한민국 국민 1%에 속하는 사람만 국회에 가 있습니다. 99%는 들러리예요. 자,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정당 설립법도 좀 적극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겠냐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서울의 중앙당 중심의 정당에서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로컬 파티 이런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당 설립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변호를 해주지 않냐. 그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제가 광주 망월동 그 참배에서도 그 방명록에 썼습니다. 1990년에 3당 합당으로 호남이 완전히 고립됐어요. 평화민주당이 이제 김대중 총재 고립된 상황에서 이걸 뚫고 나간 게 김대중 총재의 단식 투쟁을 통한 지방자치제도 쟁취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그걸 통해서 결국 수평적 정권 교체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2018년에 민주평화당이 이 선거제도 혁명에 정말 운명을 걸고 목숨 걸고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하여튼 여기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화당의 당 지지율을 보면 3%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네네. 1% 때로는 2%, 3%인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책이
너무나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동력을 받으려면, 탄력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할 텐데 현재 평화당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과연 될까 하는 그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걱정이 사실 많이 되죠. 이제 정 대표님 될 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당내에 이제 불협화음도 좀 너무 과장되게 막 나오고 있고 이걸 조기 수습도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정 대표님 말씀에 동력을 얻으려면 이 민주평화당의 지속 가능성 여기에 좀 더 방점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제 2점 대략 퍼센트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2% 정도 얼마 전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럴 때 이제 이 당에 대해서 왜 관심이 적은가라고 한다면 이 정당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지속 가능성을 지도력의 경륜과 그리고 돌파력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아픈 지적이신데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변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85%를 구가하던 지지율이 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항상 고공행진하라는 법은 없지요. 이 민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당 지지율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평화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가? 또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게 분명해지면 지지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대표되고 두 번째 날 궁중 족발 사건이라고 뭐 아시잖아요. 종로 청와대 옆에 있는 골목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월세 내던 족발집에 9년째 했어요. 근데 기획부동산업자가 그걸 샀어요. 50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2년 만에 70억에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 300만 원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1억으로 올렸어요.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고 시민사회와 함께 100년 가계 특별법을 제정하자. 서명 이제 범국민운동을 벌이자고 그걸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은 가보시면은 100년 넘은 과자 가게, 우동집, 스시, 또 뭐 선술집 이런 거 많아요. 말하자면 100년 전에 일본이 임차인, 세든 사람의 권리를 세준 사람의 권리와 대등하다고 하는 차지, 땅을 빌리는 거, 차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 혜택으로 사실은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건물의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되고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100년 전에 일본이 한 것을 이제 우리도 이제 좀 하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이 전주나 전라북도에도 많이 계십니다만 전국에 630만, 경제활동 인구의 28%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은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줘야 돼요. 100년 가계 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이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차가인 동맹이에요. 건물주인 일본 사람들한테 임대료 내려달라고 투쟁한 것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 핵심 내용이 일본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지차가법을 식민지지만 조선에도 적용해달라. 근데 이제 총독부는 일본 건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탄압을 하지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1931년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제 고향 순창에서도 차가인 동맹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동아일보 기사에 난 걸 봤는데 평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말하자면 임대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운동이 100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됐으면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말하자면 건물주의 권리만 그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도 생각하는 그런 정부를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평화당의 가장 이상적인 포지셔닝 내지는 민주평화당을 이런 당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대표님의 철학 내지는 제가 이제 소신이 있으실 정의당보다 정의롭게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그러면 뭐 급진 좌파 정당 만드는 거냐. 근데 안타깝게도요. 촛불혁명 이후에도 좌나 우를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다가 망한 세력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정의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말뜻은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정의당보다 더 아래로, 더 빨리 현장 정당으로 1등 현장 정당이 돼서 자 궁중족발처럼 수많은 임차인들이 장사가 좀 될 만하면 집주인이 내보내잖아요.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것. 앞장서면 그것이 좌입니까? 그것이 우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생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정동영의 정치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교수님이 기억하시는 정동영 정치인의 출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저의 기억은 뭐 MBC 앵커 하셨는데 김원광 앵커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잘생긴 앵커의 그 화려한 언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DJ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시는 이런 과정도 사실은 뭐 고급 정치 길만 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대선 이후에 이제 정말 어둠의 세계까지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뒷면까지도 보는 뭐 정치인으로 이제 재탄생하시겠다라는데, 근데 좀 저는 이제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정 의원께서, 정 대표님께서는 돌파력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돌파할 때는 좀 주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도지사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우리 내셔널급의 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나설 때는 좀 주저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비판적인 이야기도 실은 합니다. 이런 평가 분석이 꽤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도지사를 나와야 꼭 돌파가 되는 겁니까? 현 지사가 잘 하도록 뭐 돕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네. 전라북도 경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참담한 것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를 합쳐서 100이라고 하면 전북 경제가 100분지 16이에요. 세금 거둔 액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 액수만큼 경제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전남과 광주가 100분의 84, 전라북도가 100분의 16. 너무 참담한 거죠. 이제 뭔가 좀 정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요. 우선 당장 군산조선소, 군산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과 우리 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돌파할 것은 돌파하고 해서 다시 군산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전라북도가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호남 속의 전북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북목 찾기라는 이야기도 또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말에는 도지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시행해보겠다 해서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듯한데요. 이제 제가 역할을 하려면 민주평화당을 좀 키워주십시오. 민주평화당에 힘이 있어야 대통령한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전라북도에서 표만 가져가고 조선소 닫고 자동차 닫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려면 저희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경쟁하는 정당 체제가 돼야지. 지금 도의회에 우리가 전멸했습니다.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비례대표 한석 들어갔는데요. 이래가지고는 뭐 일당 독재지요. 도지사, 뭐 시장, 뭐 도의회 전부 이렇게 한 당으로 집중돼 있어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어쨌든 뭐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최우선적으로 군산조선소 다시 돌리는 문제, 군산자동차는 사실 좋은 공장 시설이거든요. 이제 닫아서 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든 뭐 다른 자동차 강국들 다 자율주행차 시대, 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다 준비하고, 특히 이 자율차는 반도체나 이 통신 큰 회사들은 다 거기에 관심 갖거든요. 한국의 삼성, SK 같은 회사들 다 거기에 눈독 들이고 있어요. 이거와 자동차 회사와 이렇게 삼각으로 연결하면 군산을
이 자율차의 전진기지로 또 새만금이라는 그 배후에 광활한 땅이 있고 해서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전라북도 정치가 상당히 위축됐거든요. 네. 쪼그라졌다고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셨으니까 이 기회를 전북 정치의 복원, 네.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바람이 묻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전북 정치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끝나고 나서 그 위에 사실은 이제 대부격이랄까요? 좌장격이랄까? 이런 의원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정동영 대표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제 어쨌든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을 할 수 있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은 누구나 다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정 대표님께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애증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강한 바람이 있을 때 기대에 좀 덜 부응했을 때 이런 아픈 마음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평화당의 살 길은 저는 뭐 전북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민생, 진보적 민생을 할 수 있는 곳도 여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곳이니까. 예. 그다음에 다당제를 이끌어야 될 정말 천문의 하늘의 명언을 갖고 있는 곳도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정동영 의원께서 자기 정치에 성공도 여기서 시작할 것이고 실패도 여기서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곧 민주평화의 살 길이고 정 대표님 성공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이 네. 제 자신이 이 전북이고 전북 네. 사람이고 또 전북의 이 아픔을 전북의 아픔이 정동영의 아픔이지요. 그래서 저는 결코 삼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길 뭐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더, 저는 이제,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정 대표님께서 그전에도 이제, 의원실을 이제 계속 협치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협치가 잘못 가다가 합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솔직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당의 그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친목계나 산악회와 다른 것은 그 정강 정책,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네. 강령 1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당제 민주주의로 합의 민주주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다당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합친다는 건 거대 양당제에 흡수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강령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협치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뭐든지 100% 다 내주겠다, 다 협력하겠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하다면 그것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정치인 정동영의 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의 꿈입니다. 올 연말 안에 선거제도 혁명을 이루어서 1990년에 김대중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 혁명을 만들었듯이 김대중 총재의 그런 단식이 아니었으면 오늘 지방선거도 없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지방자치는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헌법에.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서서 정말 선거제도 혁명을 꼭 만들어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북을 위한 길이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통째로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다음 총선 이후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뭐 대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이 상태에서 대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민주평화당을 존재감을 가진 정당으로 최소한 두 자릿수 정도의 지지율을 갖는 정당이 될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교수님. 예, 민주평화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신 정동영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할 일이 많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생과 그리고 다당제 구조를 꼭 이끌어내서 우리 정치 발전과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더욱더 우리 도민과 그리고 국민 속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견인차 역할을 대표님께서 해주길 소망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동영 대표님. 네. 전북은 저에게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부심이 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꼭 민주평화당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예측 불허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당대표로 다시 돌아온 정동영 의원. 만만치 않은 도전일 테지만 도민들은 다시 또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